그래도 우리 선수니까 우리 해설진들은 팔이 좀 안으로 굽은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미국 MBC 중계 영상을 봤어요. 중계 영상을 봤는데 황대현 선수가 인코스로 치고 들어갈 때 거기 중계진과 해설자들이 환상적인 움직임, 세계적인 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 역시 세계 신기록과 올림픽 신기록을 보유한 황대현이다. 황대현만이 보여줄 수 있는 환상적인 퍼너미널한 무브먼트가 나왔다. 이렇게 세계 신기록 보여줘요, 황 선수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최고의 극찬을 쏟아냈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죠. 아니 저는 올림픽 주간 방송사조차도 쇼트트랙 역사상 그 최고의 행운아 브래드버리라는 선수가 있어요. 호주에 전국가 쇼트트랙 올림픽 당시에 다 자빠져가지고 다 자빠져서 금메달을 딴. 근데 이제 사실 브래드버리는 1라운드에서는 1위로 들어왔어요. 2라운드, 3라운드에서 선수들 앞에 선수들이 다 실격되면서 본인이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런츠웨이는 단 한 번도 1등을 한 적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1등으로 들어온 적이 없대. 그래서 이제 브래드버리가 경기 끝나고 나서 쇼트트랙 역사상 최고의 행운아라고 하는 브래드버리가 뭐라고 평가했냐면 야 오늘처럼 심판해주면 중국은 뭐 할 것도 없다. 끝났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4부 뉴스 홈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 모셨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그 국회의원은 제주도지사를 거쳐서 지금은 정책본부장. 스포츠 평론가 뺐어요. 정치 평론가로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물론 제가 정치 평론도 합니다만. 오늘 정치가 있거든 사실은. 중국 얘기가 또 사실상 정치입니다. 사실상 정치죠. 대한민국 최고의 현직 스포츠 평론가 이종훈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입니다. 자, 일요일에는 야구소년 아빠, 월요일에는 정치부, 수요일에는 스포츠부, 한겨레 신문의 김한 기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정확히 김한 기자가 뉴스싹쓸이 출연했을 때 그 얘기 김한 기자 저한테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요? 그 방송 중에 했는지 마이크 꺼졌을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계올림픽 시작되면 분명히 쇼트트랙에서 판정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럼 반중 문제 이거 대선에 그 얘기를 했죠. 네, 오늘 윤태권 평론가가 곤진법사가 됐지만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했었다는 먼저 점을 했다니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윤태권 실장은 공식 방송했었고 김한 기자는 아마 마이크 꺼졌을 때 우리 유지혜 기자랑 사담할 때 했을 거야. 그래서 김한 기자도 그 얘기를 딱 지적했다니까. 야, 올림픽 때 되면 이제 쇼트트랙 난리 날 거고 그러면 또 이제 반중 내기 나온다고 대선 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쇼트트랙 판정 부분에 대해서 뭐 시비가 없어서는 동계올림픽이 있나요? 일단 오늘 쇼트트랙 얘기를 그냥 30분 내내 하려고 그랬는데 그 좋은 얘기부터 먼저 해야죠. 어제 우리 김민석 선수가 메달 땄잖아요. 빙속 괴물이다. 이게 1500m 동메달이 아시아 최초 2연패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지금 쇼트트랙이나 스노보드에서 먼저 메달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반 스타트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김민석 선수가 이제 1500m 출전을 하는데 월드컵에서 1위 한 적은 있습니다. 1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아시아 선수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합 패키지라고 불리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스피드와 지구력을 다 갖춰야 되는 종목이라. 근데 장거리는 많이 땄잖아요. 이승훈 선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폭발적인 스피드보다는 어쨌든 지구력 중심의 이제 경기이기 때문에 아시아 선수들이 나서는데 이게 제일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극한의 이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제 폭발적으로 정말 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를 대표팀에서는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좀 지금 침체된 분위기였는데 첫 메달을 가져오면서 굉장히 어제 뭐 좋은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좀 부연 설명드리면 스피드 스케이팅의 1500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순간 폭발력, 순간 가속력 그리고 근지구력, 지구력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수영으로 말하면 400m 이런 거죠. 뭐 그 정도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코너링 을 타는 기술이라든지 그게 어제 기가 막히더라고요.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김태현 변호사 좋아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경쟁자인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선수들에 비하면 하드웨어가 안 좋아요. 아니 네덜란드는 너무 하드웨어가 너무 좋아. 원래 하드웨어 하면 네덜란드거든요. 스피드의 강국은 네덜란드라고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네덜란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팅 자체도 워낙 인기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수 뿌리와 저변이 굉장히 넓고 여기에 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제가 이제 선수하고 직접 얘기를 해봤는데 이 네덜란드 선수들은 항상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대요. 생활화돼 있구나. 자전거의 나라. 그러니까 하체라든지 근력을 키우는 게 항상 생활화돼 있어서 이 소위 하드웨어와 파워가
우리로서는 넘사벽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현역 선수에게 예전에 들었는데 이 부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기가 막힌 드라이빙 기술이 필요하죠. 스포츠카를 이기려면 기가 막힌 드라이빙 기술이 필요하죠라고 했는데 김민석 선수가 어제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흡사 예전에 이제 마이클 존슨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 키가 작아서 200m. 예, 200m, 400m에서 이제 활약을 했는데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선수의 주법, 그러니까 코너링 주법으로 이 선수가 세계를 제패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어제 꼿꼿이 네 맞죠. 그리고 이제 스탠스를 짧게 가지고 가면서 그러니까 회전을 할 때 속도가 줄지 않는 주법으로. 근데 어제 뭐 김민석 선수도 사실 이제 뭐 그 네덜란드나 세계 정상급 선수들처럼 폭발적으로 뭐 직선주로를 달린다라는 거에서는 이제 본인이 그 강점보다는 코너링을 돌 때 어떤 기술 이게 어쨌든 어제 김민석 선수가 첫 메달을 딸 수 있는 비결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시상대 포디움에 섰을 때 김민석 선수가 머리 하나가 작아요. 진짜 그러네 사진 보니까. 15cm, 20cm 작은 것 아니 같더라고요. 삼촌이랑 조카 같아요. 겉으로 보면은 이 김민석 선수가 나이가 어리죠. 네. 그러면 평창이라면 2연패면은 그럼 다음 올림픽 때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그렇죠.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은 어쨌든 뭐 이 연령대로 보면 조금 낮은 연령대가 메달을 많이 따긴 하는데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나이긴 합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도 이제는 좀 과학화되고 그 네덜란드라든지 선진국들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김민수 선수 같은 경우는 4년 뒤에 또 한번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김민석 선수에게 정말 축하드리고 자랑스럽다고 그냥 칭찬도 해드리고 싶네요. 아 연락처를 하면 커피 쿠폰은 왕창 싸드릴 텐데 그게 안 되네. 아 제가 구해다 드릴까요? 네? 한번 쏠래요? 아우 문자나 보내주면 우리 쏘지 그냥. 문자를 보내야 돼? 그럼 문자를 보내서 뭐 그때 축하해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그러면 한 달치 다 쏘는 거지 뭐. 김민석 선수 한국 돌아오시면 정지쇼에 문자 보내주시면 김태현 변호사가 커피 쿠폰 쏘신다고 합니다. 한 달치 다. 한 달치. 다른 청취자분들은 없어요 한 달 동안.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얘기 했으니까 이제 분노 게이지를 좀 채우시고 시동을 좀 거시고 이겁니다. 쇼트트랙. 아니 일단은 편파 판정 논란이 있는 거 다 아실 거고 근데 빈상연맹에서 우리 저 항의 안 받아들인 거죠?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이건 뭐 예측했던 부분이죠. 실제로 우리가 ISU 국제빙상경기연맹에 항의를 했을 때 ISU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심판 판정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서는 심판장 1명, 보조 심판 2명, 그리고 비디오 판독 심판 1명. 그래서 총 4명의 심판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선수에게 페널티를 주는 비디오 판독 같은 경우에 심판장 1명의 심판장이 다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보조 심판들이 의견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상을 보게 되면 경기 영상을 보게 되면 심판장 혼자 제가 본 흰머리인지 은말인지 모르겠는데 영국 출신인데 심판장 혼자 서가지고 그 영상을 보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심판 판정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심판장 외에는 몰라요. 심판장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장의 재량을 너무나 키워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수결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ISU가 이 시스템을 고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 판정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 그건 ISU에 대한 도전이죠.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KBO 리그라든지 K리그, 축구, 뭐 국내 리그에서 국내 프로리그에서도 심판 판정에 대해서 항의하면 연맹이 바로 뒤집어 주지는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보통. 그러면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 여기 가면 이길 수 있어요? 뭐 전망이 밝진 않아요. 이긴 사례가 또 거의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제 여러 그러니까 편파 판정,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제일 억울한 선수는 헝가리 선수예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박탈이 페널티를 받으면서 중국 선수한테 금메달을 내주게 됐는데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대를 해서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에서의 판정들이 이렇게까지 편파적이다라는 거를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헝가리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판정이지만 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보기에는 사실 이제 그 대회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것으로 봐주겠느냐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좀 회의적인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카스 그러니까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를 줄여서 이제 카스라고 하는데 카스 같은 경우에서는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심판 판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보통 카스는 서면 심리, 구술 심리 이런 심리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중재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데 올림픽 같은 경우는 특별중재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중재부에 신청을 하면 곧바로 3인의 중재위원이 선정이 되면서 그 3인이 신청서 접수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야 돼요. 근데 이
24시간 내에 결정을 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심판 매수라든지 승부 조작이라든지 뇌물 같은 증거를 넣지 않고 경기 영상만 가지고 석연찮은 판정입니다라고 넣잖아요. 그러면 석연찮은 판정 혹은 판정 시비 그 자체만을 놓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단 한 번도 심리를 통과시켜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를 내밀어야 되는 이것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자신감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그러면 왜 하느냐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편파 판정, 중국의 유리한 편파 판정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쇼트트랙 경기는 남녀부 경기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단체 개주도 남아 있고 이걸 해야만 2번 편파 판정할 걸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SU라든지 심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요거 너무 심한가? 또 시끄러워지겠는데? 요렇게라도 생각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너무 슬픈 분석이네요. 2번 편파 판정할 걸 한 번으로 막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목적인데 문제는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1도 신경 안 써버리면 2번 편파 판정할 걸 3번, 4번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중국이 그냥 편파 판정을 계속적으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번 베이징 때부터 레인 변경 규칙을 엄격하게 봐요. 그리고 또 치타라고 해서 8대의 카메라를 넣어서 선수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카메라 분석 시스템이 달라졌어요. 이 두 가지 달라진 제도를 가지고 정가의 보도처럼 흔들어대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볼 때 중국 선수에게 유리하게 하고 싶다. 레인 변경 위반. 그러니까 이게 황재현 선수 실격이 전형적으로 그런 장면인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웃코스로 나가려고 하다가 인코스로 들어간 거를 레인 실격이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쇼트트랙 추월해도 인코스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장면에서 모든 해설진들은 기가 막히다라고 탄성을 내질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랫동안 쇼트트랙 선수를 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반칙이 아니었던 장면이었거든요. 일반인들은 구별하기 어렵죠. 오히려 그렇죠. 더. 근데 그렇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게 반칙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좀 어떤 측면이냐면 지금 이제 이정훈 평론가가 중국이 그거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쇼트트랙이 나온 맥락 자체가 링크의 규격도 있지만 기존의 스케이팅은 기록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바퀴수를 돌 때 랩타임을 따져갖고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건데 쇼트트랙은 경쟁 경기를 만든 거거든요. 흥미 요소를 돕기 위해서. 이 경쟁 경기의 핵심 추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쇼트트랙 선수들은 언제 어디서나 추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이 여태까지 뭐 수십 년 동안 쇼트트랙을 제패해온 것도 그 추월인데 결국엔 중국이 이 지점에서 추월을 하는 한국 선수들의 어떤 기술이 다 반칙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크게 보면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종목의 근본성을 좀 훼손하는 결정이고 작게 보면 양궁이나 쇼트트랙에서 늘 우리에게 불리한 판정이 있다라는 거는 뭐 있어 왔던 얘기거든요. 그럼 이 점에서 중국이 진짜 작심하고 욕을 먹더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던 말던 쇼트트랙 관련해서 이제 이건 우리는 안 할 건데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대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6종목이 남아 있는데 완전 흐름을 바꿔버리는. 네,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6개 중에 4개를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해버리면 편파 판정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최소 4개 다 나가버리면 대단하다. 그렇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황재현 선수 경기 장면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경기 중계 영상들을 3사 중계 영상 다 보고 뭐 박승희 위원이나 뭐 이정수 위원이나 여러 해설위원들 안상민 위원이나 이 3사의 해설위원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고 그래도 우리 선수니까 우리 해설진들은 팔이 좀 안으로 굽은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미국 MBC 중계 영상을 봤어요. 중계 영상을 봤는데 황재현 선수가 인코스로 치고 들어갈 때 거기 중계진과 해설자들이 환상적인 움직임, 세계적인 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 역시 세계 신기록과 올림픽 신기록을 보유한 황대현이다. 황대현만이 보여줄 수 있는 환상적인 퍼너미널한 무브먼트가 나왔다. 이렇게 세계 신기록 보여줘요, 황 선수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최고의 극찬을 쏟아냈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죠. 아니 저는 올림픽 주간 방송사조차도 아니 황재현 선수도 황재현 선수지만 그 결승의 헝가리 저는 그거 완전 제 개인 생각인데 그 중국 선수 이름이 뭐죠? 런츠웨이? 네, 런츠웨이. 그걸 팔로 잡아채잖아요. 네. 런츠웨이는 이번 판정은 참 괜찮은 것 같다라고 했어요.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그 자기는 왜 그랬대요? 팔로? 이게 쇼트트랙이고 이번 판정은 참 괜찮은 판정이었다. 근데 헝가리 선수가 심판이 비디오 판독을 들어갔을 때 막 기도하는 제스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선수도 예감을 한 거예요. 내가 금메달 박탈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판정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걸 현장에 있는 선수들이 단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보여준 게 헝가리 선수의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어쨌든 팔로 이렇게 밀었으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1위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비디오 판독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헝가리 선수도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 중국 측 분석. 중국 측 분석과 심판장의 분석을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팔을 그러니까 샤오린 선수가 들어가면서 결승점에 들어가면서 팔을 이렇게 뻗게 되는 동작이 있었는데 팔을 뻗으면서 런쭈웨이의 진로를 방해했고 런쭈웨이는 그 막힌 진로를 정당하게 뿌리치기 위해서 두 팔을 잡아서 당겼다. 납득이 되세요? 그러면 그리고 뭐 농구할 때 무슨 골 밑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막고 있으니까 밀치고 들어가면 뭐 디펜스 파울인가? 근데 저는 어제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저 런쭈웨이는 어디 믿는 구석이 있길래 결승전에 저런 행동이 나올까? 자연스럽게. 난 그게 납득이 안 가요. 아니 일반적이라면은 야 이거 마지막 결승전에 지금 저 결승전 코앞인데 여기서 이렇게 잘못 밀치면은 금메달일커녕 은메달도 못 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그래서 어제 뭘 믿고 있길래 그렇게? 모 평론가가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에서 경기를 하면 경기는 그냥 정상적으로 하고 금메달은 그냥 중국이 딴 걸로 하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쇼트트랙 역사상 그 최고의 행운아 브래드버리라는 선수가 있어요. 호주에 전국가 쇼트트랙 올림픽 당시에 다 자빠져서 금메달을 딴. 근데 이제 브래드버리가 사실 브래드버리는 1라운드에서는 1위로 들어왔어요. 2라운드, 3라운드에서 앞에 선수들이 다 실격되면서 본인이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런쭈웨이는 단 한 번도 1등을 한 두고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브래드버리가 경기 끝나고 나서 쇼트트랙 역사상 최고의 행운아라고 하는 브래드버리가 뭐라고 평가했냐면 야 오늘처럼 심판해주면 중국은 뭐 할 것도 없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1등으로 들어온 적이 없대.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인 게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금메달 땄다. 쇼트트랙 한국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중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는데 런쭈웨이가 영웅이 되고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런쭈웨이가 실제로 한 번도 1위로 통과한 적이 없는데 금메달을 땄다. 이거를 중국의 국가들에서 납득할 수 있겠는가. 뭐 이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이번 올림픽은 무엇인가를 되물어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중국 전국체전. 그 문자 많이 들어와요. 그 올림픽을 흔히 뭐 국제적인 무대, 세계 대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룰이 로컬 룰이라 지금 굉장히 어려운 로컬 룰이야. 자, 우리 근데 쇼트트랙 얘기하면 요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빅토르 안과 김선태 감독. 빅토르 안이 안현주 선수가 러시아 국적하면서 빅토르 안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중국 귀화한 거예요? 아닙니다. 코치만 러시아 국적의 코치를. 임효준 선수가 귀화했구나. 네, 그렇죠. 임효준 선수는 임효준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중국 이름이 있는 거죠. 뭐 림 뭐 쪽 있는 것 같던데. 안현수 기수 코치하고 김선태 감독. 근데 뭐 안현수 이제 빅토르 안으로 그렇죠. 맞죠. 빅토르 아니야 뭐 러시아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러시아 사람을 자꾸 안현수라고 한국 이름을 부르면 안 되죠. 빅토르 아니야 러시아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2018년 평창에서도 러시아 빅토르 안으로 해서 금메달 땄으니까 김선태 감독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감독이었다면서요? 근데 왜 지금 중국 징계 받았잖아요. 심석희 선수가 뭐 소식 코치로부터 대표팀 내에서도 폭행당하고 뭐 여러 가지 폭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김선태 감독이 총감독이었거든요. 우리 대표팀의 총감독이었다고. 총감독으로서 소위 관리 소홀 그리고 연대 책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김선태 감독 입장에서는 다음 올림픽이라든지 다음 국제 대회에서 총감독을 맡을 수 없다라는 게 국내의 지배적인 여론이었죠. 그러니까 프리랜서로서 그냥 중국에서 러브콜 오자마자 예를 들면 오시어 코치가 김연아 하듯이 너무 좋은 비인가? 그러니까 계약을 한 거다. 지금 왜 저기에 평창 때 감독이었던 사람과 우리 스포츠 영웅위원회 러시아로 귀한 빅토르 안이 있는가에 대해 지금 또 다른 분노가 있는데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쇼트트랙 내에서 계속 이어왔던 어떤 파벌 그리고 이제 그 대표팀 내 갈등 구조가 낳은 어떤 비극 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쇼트트랙은 감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파벌 사태가 난 이후에 심석희 사태가 난 이후에 어떤 자격 기준을 정해
정했는데 그거를 충족하는 지도자가 안 나온 거예요. 이쪽 파벌에서는 저쪽에서 네, 뭐라고. 뭐 그렇고 어쨌든 어떤 기준들을 충족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치만 있는 체제로 베이징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성적은 안 나오고 있고 금메달을 뭐 어쨌든 편파 판정, 극심한 편파 판정 논란이 있지만 저쪽을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앉아 있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분노가 있고 황재현 선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기장 내에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작전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안현수 빅토르 아니 뭐 기술 코치라고 하지만 사실 누가 보더라도 한국을 원포인트로 상대하기 위해서 영입한 거라는 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이제 굉장히 안팎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면 분명하고 김선태 감독과 빅토르 아니 한국 선수들 너무 잘 알죠. 어떤 선수들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짚을게요. 한 가지만 짚으면 사실 저는 이번에 우리 대표팀에 총감독이 없고 코칭 스태프들로만 꾸려져 있다. 이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 아까 이제 김원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고질적인 파벌 문제, 고질적인 그 스포츠 윤리 문제가 존재했던 곳이에요. 쇼트트랙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서 금메달 따와도 의미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가지고 과도기적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금메달 따면 뭐예요? 정화되고 새로운 쇼트트랙 팀으로 대표팀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면 저는 메달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체제 변화가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뭐 하나만 이건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빅토르는 그랬다 치고 스포츠 평론가로서 보시기에 김선태 감독이 지금 중국 감독하는 거를 우리가 비난하거나 그럴 만한 일이에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빅토르는 논외로 하고. 본인 스스로 거기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비난할 부분은 없다고 봐요. 비난할 부분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김선태 감독이 그쪽으로 중국 대표팀으로 갔을 때 한국인 장비 스태프들도 다 데려갔는데 김선태 감독 스스로가 예전에 국내에 있을 때 평가가 어땠냐면 스케이트 날을 가장 잘 가는 코치 이런 평가였어요. 지도자 중에 스케이트 날을 제일 잘 관리한다. 최고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케이트 날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노하우라든지 실력이 중국 쪽으로 넘어갔다. 그게 우리 선수들이 지금 자꾸 넘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민정 선수가 지난 12월에 장비 스텝을 넣어달라라고 했는데 빙상연맹에서 AD 카드가 없어서 장비 스텝을 못 데려왔거든요. 헐. 알겠습니다. 오늘 밤 8시에 남자 1500m 준준결승이 있다고 하고요. 부상을 당했던 박장혁 선수도 손 꿰매고 출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트트랙 여자 1000m 예선,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4강 있다고 하고 11일 금요일에는 남자 500m 예선이 있다고 하니까 자 우리 선수들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취자분들 국민들 전부 다 응원하도록 하자고요. 오늘 뉴스 오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호 평론가 김한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